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 요구를 받았다고 저희 TV조선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초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던 걸로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출신 로펌이나 추천 과정에 야권 인사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이 곽 전 사령관 사건을 맡은 지 며칠 안 돼 계속 떠나갔고 그때마다 자수서만 하나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최초 자수서에서 의원 이탈 지시의 주체로 윤 대통령을 처음 명시했는데 작성에 앞서 면담한 첫 번째 변호인은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소식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상황을 증언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8일 오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A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A 변호사와 다음 날 검찰에 함께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직전 제출한 자수서엔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한 주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 처음 명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지만 A 변호사는 자수서 제출과 한 차례 검찰 조사에 동석한 뒤 더 이상 조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출신으로 대표이사인 L 변호사와 함께 2023년 조국 사건 1심 판결문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 소규모 법률사무소로 옮겼는데 L 변호사와 함께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로 꼽히는 변호사가 공동 대표인 곳입니다. A 변호사는 TV조선에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의 지시로 조사에 한 번 동행한 것일 뿐 의견을 개진하는 입회를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고 조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변호인이 그만둔 뒤 곽종근 전 사령관을 도운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인은 누구였을까요? 곽 전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공익신고자 추천을 언급했을 때 거론됐던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변호인들도 추가 자수서가 작성된 뒤 잇따라 조력을 포기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모두 그만둬 많이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만난 민주당 측은 공익신고자 추천을 거론하며 변호사 소개를 약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회사 부회장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당시 언급된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사흘 뒤 군 검찰 조사에 동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해 김용현 전 장관의 오물풍선 관련 지시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자수서가 제출됐습니다. B 변호사는 TV조선에 정치인이 아닌 지인 소개로 조사에 한번 참여한 거라며 자수서는 읽어봤지만 작성 과정엔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B 변호사가 그만둔 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개한 C 변호사를 한 차례 만났는데 그 이후 대통령 식사 자리를 비롯한 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관련한 세 번째 자수서가 제출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되기 전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밤새 스스로 작성했다며 다음 날 아침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둬 경황이 없었다고 군검찰에 진술했습니다. C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 조력 문제에 대한 TV조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명의 변호인이 모두 조력을 포기한 뒤 국선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이 3번이나 사임해 그로 인해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어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곽 전 사령관의 변호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변호인이 돕고 있는데 김 단장은 자수서가 작성될 때마다 변호인이 바뀐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이번 주는 넘겼고 다음 주에도 결론이 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사상 최장 수기 기간을 기록했는데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치열해서 그렇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선고되더라도 93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로 이미 17일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 이후에도 변론 재개 요청 없이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고 지금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헌재가 변론 종결 후 멈칫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18일엔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21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를 계속 시도할 경우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6일 먼저 변론이 끝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엔 야당의 줄탄핵으로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든 탓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가 힘듭니다. 탄핵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국민 불편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헌재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 취지를 설명하고 자리로 돌아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항의하는 야당 의원 쪽을 한참 쳐다봅니다. 박 장관은 닷새 뒤 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야당 의원을 노려봐 국회를 무시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박 장관 사건은 석 달 동안 한 차례 변론 준비 기일만 열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조차 야당 대표를 노려본 곳을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비상계엄 종료 뒤 안가 회동에 갔는데 어떻게 계엄에 가담한 건지 불분명하다고 국회 측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첫 발도 못 댔습니다. 92일째 준비 기일도 잡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6일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절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그 즉시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8명의 직무 정지 기간만 1,200일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탄핵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정지일은 175일입니다. 6개월이죠.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 있습니다. 이 위원장을 시작으로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8명의 업무 공백 기간을 더하면 모두 1261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만도 4억 6천만 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재도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방탄용 정략 탄핵에 대해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줄탄핵과 줄기각에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자나 소속 정당이 심판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탄핵 심판 기간을 줄이거나 헌재 최종 결정 전까진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야는 오늘도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은 주말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장외 여론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동원령에 당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온다는데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정문 앞 잔디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광화문 수문장 교대식과 시간이 겹치면서 15분가량 지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딴 탄핵을 계엄 이유로 들었던 걸 거론하며 파렴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합니다. 헌재를 향해 조속히 탄핵 심판을 선고하라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탄핵 인용을 자신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위헌 위법적 형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탄핵 인용 8대 0을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도보행진을 사흘째 진행했고 저녁엔 장외 집회, 밤엔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선고 전까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선 불만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보여주기식 집회에만 집착하고 있는 건 결국 운동권식 사고라며 계속된 동원령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도보행진과 의총, 릴레이 발언 등 장외 총력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아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장외 여론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10여 명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걸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고 주말엔 전국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각하의 걷기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주변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윤상현, 윤재욱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 10여 명과 한국사 강사 전한계 씨가 참석했는데 탄핵 각하를 기원한다는 취지입니다. 탄핵 각하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흠결은 결과의 공정성을 절대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헌재 앞에선 나경원, 유상범 등 62명이 동참하는 탄핵 반대 24시간 릴레이 시위도 계속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에선 서울대생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시킬 것을 촉구하고 거대 야당과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여권에선 탄핵 기각 대신 각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계엄의 위헌성보다는 절차적 문제를 다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구미와 대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경원, 장동혁 의원 등이 참석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상황까지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헌재 압박은 하지 않겠다던 지도부가 사실상 장외 여론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 때문인지 탄핵 찬반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과 전국에서 대규모로 열립니다. 특히 광화문 쪽에 나오실 일 있으신 분들은 꼭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양측이 신고한 집회 인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주말 집회 상황 이낙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반대 집회는 기대로, 탄핵 찬성 집회는 분노로 더 똘똘 뭉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주말, 양측 모두 기세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광화문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5만 명,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에서 3천 명 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헌재 앞 안국역에서도 국민변호인단이 2천 명 규모 집회를 엽니다. 탄핵 촉구 측도 5만 명 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비상행동, 민주노총과 전농 등이 광화문과 을지로, 안국역 등에서 각자 집회를 벌이다가 경복궁 앞에서 민주당 등 야 5당 주도 집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이 이뤄지는 구간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모레 일요일엔 마라톤 대회가 열려 도시문 잡은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서울 광화문부터 잠실까지 마라톤 구간 도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경호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담장엔 원형 철조망이 쳐졌고 앞을 지나는 시민들은 신원 확인을 받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원형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담장이 낮은 일부 구간에만 설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의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헌재 주변은 경찰 차벽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인도에도 아크릴 재질의 경찰벽이 세워져 있고 헌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신원 확인을 거쳐야 이 구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헌재 앞은 연일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모이면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소음 강도는 80데시벨 정도입니다. 낮 시간대 집회 관리 기준인 70데시벨을 넘는데 장시간 노출되면 청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 전국의 경찰력 절반을 동원하는 의료 비상을, 당일엔 경찰력 100%를 총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며,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헌재와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의 따릉이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그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앞 잔디밭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이 대표 암살설이 나오자 안전을 위해 불참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에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밀착 경호하기로 하고 전문성 있는 요원들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 유세 현장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총선이 끝날 때까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고 이후에는 사설 경호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도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암살 위협 때문에 실무진이 이 대표의 참석을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함부로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전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명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는데 야권 반발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치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을 부총리라 낮춰 부르며 대권 주자의 헛된 꿈을 깨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임명한 것입니다.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당내에선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홍위병을 자처하기로 한 이런 모습에 저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저는 탄핵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여전히 결정된 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탄핵 소추의 이딴 기각 상황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탄핵 소추 남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걸로 알려진 만큼 헌재 결정을 본 뒤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도 있습니다. 연금개혁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겁니다. 다만 여전히 쟁점들은 남아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금 고갈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은 아니라는 점에서 갈 길이 멉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두고는 현행 40%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로 올리자고 주장하며 대립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 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부수적인 제한 조건은 정부 측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9년이 각각 늦춰질 전망입니다. 인구와 경제 상황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변화를 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막판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노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전국의 변화와 양대 노총의 반대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자동조정 장치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현대제철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의 관세 폭탄, 여기에 노조 파업까지 겹치자 현대제철은 결국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냉영 공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임금 협상이 또 결렬되면서 노조가 다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가 반복되면서 현대제철은 2월 이후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외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결국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전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도 검토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0%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에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의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길에도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1인당 평균 2,650만 원의 성과급 제한을 거부하고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를 가장 꺼리는 요소가 강력한 노조라든지 노동법이 너무 강직해서 그렇다. 노조도 양보를 해서 상생을 해야지 함께 살 수가 있다. 국내 철강업계 1위 포스코도 지난해 7월 1제강 공장에 이어 11월에는 1선제 공장을 폐쇄하며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내후 외환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철강 리스크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유명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입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였다는 의혹 때문인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키워간 게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낙지볶음입니다.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소개했지만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된장도 문제가 됐습니다. 국산 원료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중국과 미국, 호주 등 수입산 원료를 쓴 겁니다.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백 대표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성장하는 부분이 사람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거를 저희들이 피해갈 생각은 없고 대표님도 당연히 법적인 건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한 햄과 맥주 등도 가격과 농축액 함량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비선호하는 부위를 많이 활용해서 쓰면서 한돈 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5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 상장을 전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게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발 확장으로 그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지는 그러한 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논란 속에 더본코리아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며 상장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다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남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시가로 2천만 원에 달했는데 잡고 보니 10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에 있는 한 금은방. 경찰 과학수사대가 푸른 자외선 조명을 비춰가며 유리 위에 남은 범인의 흔적을 찾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이 금은방에서 남녀 3명이 30돈짜리 순금 팔찌와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시가 2천만 원어치입니다. 이들은 3차례나 금은방을 찾아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잠깐 다른 손님을 맞는 사이 물건을 들고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팔찌를 훔친 3명은 좁은 골목길을 뛰어 도망치다 큰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10대 중학생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금을 훔치려고 시도한 청소년이 있었다는 내부 첩보를 바탕으로 가출 상태 청소년 목록과 CCTV상 용모를 대조해 피의자를 특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학생 2명을 불러 조사하고 여학생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영등포까지 가서 훔친 금팔찌를 팔아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금팔찌를 판 돈과 금반지를 압수하고 세 학생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야산에서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러닝머신과 사각 링까지 설치돼 있었는데 견주는 투견장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동물단체는 개들을 구조해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야산. 맹견인 핏불 테리어들이 여기저기에 묶인 채 사납게 지저댑니다. 폐창고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철제 사각 링이 나옵니다. 링 있다. 링 있다. 여기 핏자국이 있는데. 주변에는 쇠사슬이 걸린 러닝머신 2대가 마주 놓여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맹견들을 훈련시켜 싸움을 붙였다고 주장합니다. 상처가 나 있었고 링 안을 더듬어 보니까 링에 쇠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링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속에는 주사기와 약통들도 있습니다. 수의사 처방 없이 주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수치미를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농도 종합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육장 주인은 투견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합니다. 네. 동물보호단체와 사천시는 견주와 협의해 맹견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해 현장에서 구조된 14마리는 이곳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마리는 맹견 등록도 하지 않고 견주가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천시는 견주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국산 제품을 수입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보다 훨씬 싼 가격이라고 유혹합니다.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는 신종 판매 수법을 소비자탐사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일반인들이 2주 만에 7, 8kg이 빠졌다며 다이어트 효과를 장담합니다. 제가 총 7kg 뺐어요. 일본 다이어트 1위라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상자엔 제품명과 제품 설명이 모두 일본말로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선 일본 판매가의 절반에 판다며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30대 직장인 김지혜 씨는 이런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제품 나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고 40대 정명주 씨도 일본산으로 알고 제품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상점에서는 이 제품을 찾기 힘듭니다. 일본에서 제가 가게 그 상점에 6군데 정도를 갔는데 한 군데도 그걸 아는 분이 없었어요.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해도 해당 제품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제품 한쪽 면이 일본어로만 표기돼 있어 언뜻 보면 일본에서 만든 제품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생산지는 대한민국 충북 청주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한국 다이어트 제품이라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국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업체는 일본 제품으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템이라고 했지 네네. 이게 일본 생산품이라거나 일본 재료품이라고 광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해명과 달리 광고엔 분명히 한국 단독 수입이란 문구가 나오지만 업체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고가 지금 검수가 안 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또 일본 1위 표현에 대해선 Q10이란 특정 쇼핑몰에서 잠시 1위를 했었다는 걸 근거로 댔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수입품인 것처럼 광고할 경우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어떤 영상 광고나 이런 쪽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딱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집중하셔서 그 내용만 믿으시는 게 가장 실패하실 확률이 낮아요. 업체는 이번 달부터는 일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탐사대 변정현입니다. 요즘 실물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분증이 쓰인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곽승한 기자가 설명합니다. 주민센터를 찾은 60대 남성. 휴대폰 조작이 서툴지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력하고 안면 인식도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깜빡했고 신분증 안 갖갔다.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는 첨부하는 거죠. 발급 방법은 두 가지.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직원이 보여주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휴대전화에 태그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 방법 모두 지문과 안면 인식 등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종이 재질에서 57년 만에 디지털로 전환된 주민등록증은 기존 신분증과 똑같이 관공서와 은행, 병원 등 모든 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되게 빨리 되는 것 같고 필요한 서류도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실물 가져가기 귀찮아서 모바일만 쓰고 있어요.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는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최근 무인 배달 로봇이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무인 배달 로봇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입된 상황인가요? 네, 강남 한복판에서 주요 배달업체들이 배달 로봇을 도입하면서 맞붙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초 요기요가 송도에 이어 강남구 역삼동에 음식 배달 로봇을 도입해서 수십 대를 운영 중이고요. 경쟁업체인 배달의 민족도 지난달 말부터 테헤란로에 시범 도입했던 배달 로봇을 논현동 일대에 확대 도입했습니다. 국내 로봇 배송 시장은 매년 13.8%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7년엔 393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차도로 다니나요? 아니면 인도로 다니나요? 네, 정부 인증을 받은 배달 로봇은 사람처럼 인도와 횡단보도만 다닐 수 있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은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됐는데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최대 속도 시속 15km 이하, 무게는 500kg 이하여야 되고요.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면 사람처럼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무인 로봇은 보행자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던 배달 로봇이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로봇은 보행자 지위를 가진 로봇이라 차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합의 처리했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 과실을 어느 정도로 따져야 되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봇을 단순 보행자로만 분류해 놓은 현행 법 규정을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실외 이동 로봇을 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행자랑 분리를 시켜야 돼요. 물건을 손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는 거지만 교통체계 처리 성립법에 의해서 사람을 쳤을 경우에는 또 그 처벌 수위가 더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운행 안전 인증을 안 받으면 차가 되는 건가요? 네, 경찰청은 이건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의 사고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로봇은 보행자 도로로는 못 다니지만 차도로는 다닐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경찰청의 연구 용역 결과에 미인증 로봇을 주행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이 정비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도 이 무인 배달 로봇이 도입됐을 것 같은데 그 나라들은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22개 주에서 배달 로봇에 보행자 지위를 줘서 상용화했고요. EU는 AI 로봇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국이 관련 법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자체에 대한 규제는 간소화하면서 논란은 줄일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데 원스톱 서비스 비슷하게 좀 해결이 되도록 되어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무인 배달 로봇이 더 보편화되기 전에 사고 책임 소재나 규정이 좀 더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락가락 발언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우리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취임식 직후인 지난 1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백악관은 지난 1월 28일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고 사흘 전에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반도 안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f I wasn't elected, if Hillary got in, you would have had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He expected it.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에 밀려 정권 초기의 만남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한 사이 러시아는 점령당했던 쿠르스크주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탈환 작전 성공 비결은 북한군의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6.25 당시 중공군처럼 사망자가 나도 무조건 몰아붙였다는 건데 북한군 피해가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 한 마을에 러시아 국기와 군기를 꽂고 손을 흔듭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던 쿠르스크 요충지인 수자 마을을 탈환한 겁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쿠르스크 영토의 70%를 되찾았는데 탈환 공격 선봉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찰부대 지휘관은 북한군의 전술을 디도스 공격에 비유하며 북한군 10명 가운데 8명을 사살했지만 한꺼번에 몰려드는 북한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군 수백 명이 사망했고 북한군 돌격대의 공격 후에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파행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하자 그 틈을 노려 북한군 돌격대를 앞세운 작전을 펼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틀 전 쿠르스크를 깜짝 방문해 영토의 완전 해방을 지시했습니다. Территория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ждена от противника. 쿠르스크를 영토 교환 협상 카드로 쓰려던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사실상 틀어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휴전한 제안에는 찬성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열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기업 정상화 대책을 내놨지만 맹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각자 대표인 MBK 김광일 부회장과 조주현 사장이 갑작스런 기업 회생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4일 회생 신청을 한 지 열흘 만입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홈플러스 측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빚은 모두 갚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채권 처리 문제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사제 출연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채권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는데 당일 820억 원의 단기사채가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았다고 하면 일단 채권 발행한 거 일단 증권사를 통해서든 카드사를 통해서든 판매 중단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홈플러스 관련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필요하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미스터트롯3가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광의 진은 김용빈이었습니다. 톱7은 앞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로 팬들을 찾아갑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망의 결승은 놀라운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곡으로 박우철의 연모를 부른 송비나가 미스터트롯 사상 처음으로 마스터 점수 만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고 경이롭습니다. 이런 점수가 나오다니요. 10점 뒤처진 김용빈이 그 차이를 사전 온라인 투표로 좁히면서 두 사람이 중간 집계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손비나 김용빈 동점입니다. 공동이야, 공동 1위입니다. 최종 결과는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김용빈의 역전승. 김용빈 씨 축하드립니다. 최종진은 김용빈 씨로 결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놀란 김용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쏟았고 손비나는 진심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저희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이쁨을 많이 받게 해 만들어주신 저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중간 순위 6위에 그쳤던 천록담은 나훈아의 공으로 실시간 투표에서 분전하면서 최종 미를 차지했습니다. 천록담이라는 이름까지 잘 데려와준 이정 씨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스터트롯 3 톱7의 일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방송되는 갈라쇼에서 신곡을 공개하고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945년 2월) 소련 얄타에서 미국과 소련, 영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전후 20세기 역사가 결정된 그곳에서 소련은 도청기를 협상단 방 안에 쫙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간첩입니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총애한 엘저 히스가 장본인입니다. 미국의 전략을 담은 블랙북을 관리한 그는 소련에게 통째로 경보를 넘겼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지배하고 한반도 38도선 이북에 진주하는 등 대성공을 거뒀죠. 간첩의 힘, 그처럼 무섭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한 의원의 말이 와전되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대명천지 대한민국의 간첩이라뇨. 자유대한에 살면서 인권 말살 독재국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은 종북 세력이 간첩보다 더 간첩같이 활동을 하고 오히려 간첩보다 더 북한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북한 지령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고 충성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을 5차례 냈고 기각되면 항고, 재항고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주노총, 창원 제주간첩단 재판 지연도 심각합니다. 간첩 한 명 잡으려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잡은 간첩이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헌법을 악용해 재판을 늦추는 것, 방첩 활동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 한번 보시죠. 밝은 임금과 현명한 장군이 움직이면 적에게 승리하고 출중한 성공을 이루는 건 먼저 적정을 알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간첩 잡기에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요? 대공수사를 가장 잘하는 국정원의 기능을 없애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평양이 대남적화 노선을 버리지 않는 한 가장 필요한 수단을 지금이라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3월 1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간첩에 농락당하다였습니다. 오늘 서울이 최고 20.1도까지 오르는 등 4월의 하순만큼이나 포근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봄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대부분 영하권의 출근길을 맞이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7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 1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눈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화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눈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